Mr. Johnson, this is Jung-ah in Korean Financial Corporation. I heard that your fund decided to cancel a big amount. What? I mean... 2021년 1월 대한민국 코스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최대의 거래 대금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거대한 거래 규모 속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핵폭탄급 순매도를 기록하며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한민국 시총상위 우량주들을 몽땅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끌어안은 개인 투자자들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코스피 3200포인트 및 9만원대의 삼성전자를 매수하여 코스피 기준 마이너스 23.3%, 삼성전자 기준 마이너스 33.7%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3년 1월에 발생한 주식시장 내 외국인 6조 순매수는 숫자 장난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거짓된 외국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을 뒤로하고 채권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의 행보가 아주 수상하다는 점입니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한번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을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채권시장의 이상수급에 대해 집중 조명을 하면서 동시에 채권시장 내 외국인 자금 유출이 만들어내게 될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에서 다뤄볼 주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시장 순매도 유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왼쪽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영화 국가부도의 날의 한 장면입니다. 이 배우 유아인 씨가 한국에 IMF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최초로 느꼈을 때, 그 징후를 처음으로 알아차렸을 때의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귀사가 투자금 회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즉 투자 자금이 크게 빠져나가는 걸 보고 인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외국인 투자들의 순매도가 제가 봤었을 때는 채권 시장의 폭락 징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오늘 방송의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목차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과 금리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채권 시장에 대한 기본 컨셉이 좀 약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 이해가 되시면 두 번째로 채권 시장 내에 외국인 투자들이 얼만큼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한국의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팔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뤄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부 채권 금리의 기본 개념인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항상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게 딱 학습이 되어져 있게 되게 되면은 채권 시장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할게요. 이 채권이라는 한자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채권은 남에게 빌린 돈의 금액을 적는 장부입니다. 빚이에요, 빚. 쉽게 얘기해서. 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회사 따위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되어져 있죠. 차입, 빚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설명하면은 우리 회사가 뭔가 경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공장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우리 회사 열심히 경영해서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하면서 발행을 하는 게 바로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사는 사람이 투자자가 되는 거고, 그 투자자가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도표로 보여드리면은
여기 밑에 있는 도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자. 우리 돈 필요하면서 채권을 땅 찍어서 종이에 글씨를 박아서 이거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사는 사람은 투자자, 채권 투자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 채권을 사서 돈을 줘야죠, 그렇죠? 채권을 샀으면은 돈을 줘야죠. 그 돈을 이렇게 넘겨줌에 따라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내 원금, 내가 너한테 투자해준 이 빚의 원금 나한테 갚아. 뭐랑 함께? 이자와 함께. 인터레스트, 이자와 함께 갚아라 라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게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발행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지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이 채권을 사는 사람은 채권 투자자로서 채권자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일 거예요. 자, 여기가 딱 잡혔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채권의 가격과 이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거창하게 가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한번 사례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옆에 직장 동료가 나 지금 돈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담배 한 갑 사고 싶다. 편의점에서 나 10,000원만 빌려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A라는 직장 동료는 내일 갚을게. 내일 당장 10,000원 갚을 테니까 지금 잠깐만 빌려줘. 이렇게 하는 상식적인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직장 동료는 야, 나 그 1년 뒤에 갚을 테니까 잠깐 빌려줘 라고 하는 이상한 친구가 한 명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극단적으로 제가 사례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듣는 여러분이 기분이 어때요? 내일 당장 갚을게.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대신에 내가 10,000원 이거 빌려줄 테니까 너 내일 이거 10,000원 갚을 때 내 위에다가 비타 500이라도 하나 올려놓고 가라 라고 하면서 뭔가 약간의 이자를 바랄 수가 있겠죠. 반면에 1년 뒤에 갚을게. 이거는 뭐 완전 뭐 놀부심보죠, 그죠? 10,000원 고작 빌려가면서 이걸 1년 뒤에 갚겠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너 대신에 오케이 알았어 빌려줄게. 대신에 너 이거 20,000원으로 갚어. 1년 뒤에 갚을 거라면. 혹은 뭐 50,000원으로 갚어. 혹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100,000원으로 갚어. 이렇게까지 한번 주장할 수 있겠죠. 즉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빌려준 10,000원을 한참 뒤에 갚는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그 10,000원을 빌려주고 있는 시간 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10,000원을 내 돈을 못 쓰잖아요. 빌려주는 바람에. 그렇죠? 그럼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때는 크게 돌려받을 수 있다라면은 뭐 까짓 거 1년 뒤에 받을 생각하고 10,000원 빌려줄 수 있겠죠. 이게 채권의 기간 구조예요. 즉 정리를 하면은 쇼텀,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거를 단기채라고 부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빚을 지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싸요. 금방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금리로 유통이 진행되게 되고, 긴 거, 시간이 긴 거, 롱텀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하이 인터레스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기간에 의해서 이자율이 낮게 혹은 높게 결정될 수 있다는 컨셉, 요거 하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A라는 친구는 고신용자, 믿을 만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빌려가면은 꼬박꼬박 바로 갚는 친구예요. 딱딱 정확한 시간에. 그러면 이거 10,000원 딱 빌려주면서 굳이 이자까지 뭐 안 받아도 되죠. 내일만 되면 내 책상 위에다 10,000원을 딱 정확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친구라면은 그냥 뭐 알았어 하면서 내가 10,000원 빌려줄게 해놓고서는 뭐 이자 얘기하면 뭐 이자 뭐 필요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신용불량자 입만 열면은 그냥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친구한테 내가 10,000원만 빌려줘 하면서 돈을 꺼달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못 받을 생각하고서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친구 또 이런 식으로 담배값 핑계 대면서 나한테 10,000원 삥 뜯어 가는구나 하면서 아유 그냥 뭐 속는 채 해주고 해줄까? 뭐 이런 심리. 근데 너무 놀부심보야. 너무 이 친구의 이 마인드 자체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오케이 내가 10,000원 빌려줄게. 대신에 너 이거 얼마에 갚을 건데 얘기를 한 다음에 너 20,000원으로 갚을 수 있니? 30,000원으로 갚을 수 있니? 한 다음에 신용을 보강해. 너 이거 각 썼어. 이런 식으로 누군가 중재자를 세워서 이 친구 앞에서 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한테 10,000원을 빌려가. 좀 치사하지만 그렇게라도 하게 되면은 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신용이 안 좋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인터레스트, 이자를 높게 받으면서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채권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우량채와 불량채 개념입니다. 우량채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믿음직스러운 채권이에요. 하이 크레딧을 갖고 있는 채권. 굉장히 이제 재무적으로 탄탄한 그런 기업의 채권이라든지 굉장히 탄탄한 국가에 대한 채권이라든지 믿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우량채, 이거는 금리 수준이 낮습니다. 거의 극단적으로 우량하게 되면 이자를 거의 받지 않는 수준으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불량채,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회사가 지금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과연 이 회사가 1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와, 이거 굉장히 의문이다. 물음표가 많이 든다. 정말 내일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기업이 나한테 3년 뒤에 돈을 갚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하면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럴 때에는 그쵸, 내가 그만큼 위험을 부담하는 거니까, 파산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내가 부담하는 거니까 그만큼 높은 금리에 대한 대가 요구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량 채권일수록 인터레스트가 높아요. 하이 인터레스트, 고금리의 채권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채권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기간하고 신용평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게 세팅이 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채권 가격과 금리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아까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를 한번 비교를 해봤죠. A라는 친구는 신용도 좋고 돈을 빌려가면은 제때제때 따박따박 갚아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나 10,000원만 빌려줘 했었을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금리가 높다 낮다? 금리를 싸게, 저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저금리로 투자자가 이를 채권을 사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10% 수준으로 낮게 채권이 발행될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A의 채권 발행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아까 B라는 친구 봤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면서 심지어 1년 뒤에 갚을게 라는 식으로 굉장히 장기간의 채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높은 고금리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렇게 100% 10,000원 빌려줘? 오케이, 알았어, 빌려줄게. 대신에 너 이거 20,000원으로 갚어. 이자율 100%를 적용하는 채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현재 기준의 이 10,000원이 A라는 채권은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 B라는 채권은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죠? 이자율만큼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10,000원이라는 채권에 이율 10%를 더하게 되면은 11,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미래의 채권의 가격이 11,000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B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에서 이율 100%를 합산해서 총 20,000원으로 갚어 하는 20,000원이라는 미래 가격을 가지게 돼요. 즉, 금리가 낮게 되면은 미래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고 금리가 높게 되게 되면은 이 미래 가격이 높게 형성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은 기준을 과거로 두지 말고 이 미래,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채권의 만기가 도래했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때 당시 기준을 가지고 과거의 가격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즉, A라는 채권은 11,000원을 기준으로 10,000원을 한번 보자라는 거고, B라는 채권은 20,000원을 기준으로 과거의 가격 10,000원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금리가 쌀 때는, 저금리일 때는 1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이 10,000원이라는 가격이 비싸냐 싸냐, 이 개념입니다. 즉, 다시 11,000원이라는 미래 가격을 기준으로 이율이 싼 10%의 이율을 갖는 채권 A는 가격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11,000원이 될 채권을 10,000원에 파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B라는 채권을 보게 되면은 미래의 가치가 20,000원이 될 채권을 지금 현재 얼마에 파는 거예요? 현재 얼마에? 10,000원에 팔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비싸고 누가 더 싸냐, 이 개념을 보시라는 거예요. 보면 어때요? 미래에 20,000원이 될 채권을 현재 10,000원에 팔고 있는 게 훨씬 더 싼 거죠. 왜? 50% 할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할인 개념. 여러분들 백화점 가가지고 쇼핑을 하는데 70에서 80% 세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그게 싼 거예요? 아니면은 10% 20% 세일 이렇게 써 있는 게 싼 거예요? 쉽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70% 80% 세일이라고 써 있으면은 그게 싼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 채권의 금리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싼 거예요, 채권이. 그러니까 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낮다.
즉 반비례, 역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개념에서 나온 거라는 걸 딱 개념 탑재를 해놓고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를 열어보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은 깔끔하게 이해가 딱딱딱딱 된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건데 만에 하나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옵션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High interest is not good. 고금리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를 많이 주는 채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를 많이 준다라고 하면은 이자가 많이 붙는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나에게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채권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채권을 산 투자자 입장, 즉 채권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줄 이자가 높다. 그러면은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높은 금리의 채권을 보유하면 나는 좋은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 것은 고금리는 좋지 않다. 안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 거래를 할 때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회사채를 얘기하게 되는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의 종류 중에 할인채에 해당이 됩니다. 할인채. 그러니까 애초에 미래에 받게 될 금액을 미리 할인을 쳐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래에 2만 원이 될 채권을 현재 만 원에 팔고 있다 하게 되면은 여기 100%의 이자율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앞뒤를 바꿔버려. 그냥 여기를 만 원으로 세팅해 놓고 똑같은 이율을 적용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5천 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할인을 해서 100%짜리라면은 여기를 2만 원으로 세팅하지 말고 그냥 네가 받게 될 돈 만 원으로 세팅해 놓은 다음에 이 이율만큼을 할인해서 넣어줄게. 처음부터 할인율을 적용해서 채권을 발행시켜 버리는 게 회사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자 소득이 있느냐? 없어요. 왜? 미리 할인을 다 때려놨으니까. 중간중간마다 무슨 예금 이자 들어오는 것처럼 따박따박 이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할인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할인채는 대다수의 회사채 같은 경우는 할인채 방식으로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자 소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높다고 해서 채권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높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할인이 되어져서 발행이 되어지는 할인채,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에 대한 오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할인채를 영어로 하면은 제로 쿠폰 펀드이거든요. 쿠폰이 없다.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이자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액면적으로 써 있는 그 채권의 금리 수준이 높게 세팅이 돼 있다고 해서 따박따박 무슨 배당이 들어오고 이자 소득이 들어오는 것처럼 높은 금액의 소득이 발생되는 채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가 높아진다는 뜻은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회사채에서 이 이율이 높아진다는 뜻은 금리, 채권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은 채권 가격 입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개념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내가 나이키라는 브랜드에서 옷을 어제 샀어요. 정가 15만 원을 내고 옷을 하나 샀는데 다음날 돼서 매장을 가보니까 70%에서 80% 세일 하면서 내가 어제 샀었던 그 옷이랑 똑같은 게 걸려있어. 그러면 기분이 더럽죠. 그죠? 예, 그 개념입니다. 이율이 높아졌다는 뜻은 똑같은 물건을 그만큼 할인을 세게 해서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제 호갱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됐다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할인채 방식이 아니라 이자를 중간중간마다 넣어주는 그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왜냐? 국채 같은 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마다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되는 것들은 중간중간 이자 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자 수입이 극히 금리가 낮아요. 극히 낮은 이자 수입. 굉장히 안정적인 채권이잖아요. 나라의 이름으로서 발행되는 증서인데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으니까 그만큼 이율이 떨어지겠죠. 마치 주식으로 치게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배당 소득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할 때 배당 많이 먹자고 종목 많이 사고 주식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세 차익.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함으로써 우리가 주식 거래를 주로 하게 되지, 배당 소득을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배당주를 막 끌어서 계속 모아 사는, 마치 뭐 예금 뭐 가입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채권 같은 경우에도 극히 낮은 이자 수입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의 매매 차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싸지냐 비싸지냐라는 개념이 더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금리로 간다.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회사채 금리가 상승한다. 혹은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is not good.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셔야지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깔끔하게 될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high interest는 곧 high credit risk. 이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 채권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신용 위험이 상승하고 있는 거다. 그만큼 불량 채권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채권에 대한 기본 컨셉 확실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와서 이 채권 시장의 외국인 매도 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원화 채권 순매도 전환, 그리고 잔고가 6조가 감소했다 라고 제가 부제목을 달아놨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래 국내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적당히 안전하면서도 신흥시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줘요. 소득에 대한 베네핏과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채권 중에 하나가 한국의 국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순매도로 전환을 잘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번 2023년도 1월 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화 채권의 흐름이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잔고가 그리고 많이 떨어졌어요. 외국인 투자들이 갖고 있는 원화 채권에 대한 잔고액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조 원대가 감소됐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 원화 채권 한 달 새 잔고가 6조 5천억 규모의 하락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4년 만에 순매도이다 라는 기사가 23년도 1월 31일 날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월 말일 기준으로 한 달치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채권을 순매도로 전환한 것은 지난 2019년도 1월 달, 그때 5,400억 규모의 순매도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때 이후로 약 4년 만에 처음 발생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라는 겁니다. 참고로 2019년도 1월은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완전히 궤도에 올라서 한참 진행 중이었었던 때가 2019년도 1월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장이 계속 또 떨어졌죠. 연말까지 쭉 가다가 19년도 말경에 약간 이제 주춤 하다가 바이러스 팬데믹 떨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급락을 해버린 상황이 있었었죠. 거슬러 올라가서 쭉 보게 되면은 2018년도 상반기가 지나가면서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19년도 1월이 약간 이제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 요 현상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요 기사의 밑에 부분을 쭉 보시게 되게 되면은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의 만기 도래와 수급 상황 등에 의해서 잔고가 늘기도 하고 줄어드는 것은 의례 통상적인 일이지만, 월간 잔고가 6조 원 이상으로 한 번에 감소가 빵 해버리는 것은 결코 흔치 않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좀 이례적인 상황이 목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사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살펴보게 되니까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지금 계속 올려가고 있는데 경기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겠느냐. 뭐 피벗 호프 맨날 얘기하는 거. 그게 지금 만연해져 있잖아요. 그쵸? 또 그놈의 기대감. 이것에 의해서 기준금리가 이제 그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스탑을 한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채권 시장의 금리도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니까 이 기대감이 퍼지게 되게 되면서 선반영,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어 있잖아요, 그렇죠? 선반영, 금리가 그만 올라갈 거란 선반영에 의해서 원화 채권 금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떨어졌어요. 금리가 떨어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채권 가격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졌다는 뜻은 일부에서 한 내용 바로 기억나야 됩니다.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이죠. 역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빵 뜨게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자금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간 채권 가격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팔아냈다고요.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수상한 냄새가 좀 난다라고 보여져요. 심지어 더 중요한 거는 다음에 살펴볼 기사인데 거래 대금이 높아요. 제가 지난번에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6조 순매수 관련해서 영상 찍어드렸을 때 했었던 이야기 떠올리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6조 순매수를 했다고 하지만 2023년도 1월 한 달 동안 거래 대금 규모는 굉장히 낮게 세팅이 되어져 있다. 즉 절대적인 수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외국인이 엄청 사고 있는 것처럼 줍줍을 하고 있는 것처럼 숫자 장난을 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라는 영상을 찍어 드렸었죠. 그래서 순매매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절대적인 지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는가가 중요한데 주식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많이 발견되지 않은 23년도 1월이었지만 채권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 규모는 말이 달라요. 상황이 다릅니다. 1월 채권 발행 규모는 59조 1천억 원 수준이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총 발행액이 23.9%가 증가된 수준이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죠. 발행액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3조 6,170억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순매매값만 치게 되면은 주식에서는 6조고 여기는 3조니까 이거 뭐 주식 대비해서 많이 판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호들갑 떠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죠. 중요한 거는 총 거래 대금 규모가 높은지 낮은지가 먼저 확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순매매 값을 보는 게 그게 유용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채권 시장 내에서는 지금 어떻다? 발행액이 29.3% 증가된 가운데 순매도 규모가 높아지게 된 거다. 특히나 여기 회사채 발행에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 6조 3,440억 원이 증가된 수준이다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총 9조 7,450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 6조 원 수준이 증가를 해서 9조 원이 됐다는 뜻은 전월에는 3조 원 수준의 회사채 발행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6조 원 수준의 발행액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토탈 9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거의 더블 수준, 2배 수준으로 회사채 발행액이 증가됐어요. 특히나 더 놀라운 거는 AA 등급의 회사채, 트리플 A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 AA 등급의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5조 5,650억 원이 늘어나 795%의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8배가 증가를 한 거예요. 채권 발행액이. 갑자기 회사들이 돈이 앵꼬가 났는지 채권은 뭐라고 했죠? 빚을 지는 거라고 했어요. 나 돈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발행하는 게 채권입니다. 갑자기 회사들이 일제히 채권 발행액을 높이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의아한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이 틈을 타서 셀링을 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장외 채권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채권 거래 시장은 장내 거래 규모가 굉장히 작고 장외 거래가 대다수입니다. 요거 가지고 또 착각하실 수 있으신데 주식시장에서는 장내 거래가 원활하잖아요. 그쵸? 장외 거래가 비중이 낮고 근데 채권은 아니에요. 뭐 개인 대 개인 혹은 뭐 단체 대 단체 이렇게 1대1 교섭으로 인해서 사인하고 문서 교환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채권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장외 거래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장외 채권 거래량도 전월 대비해서 4조 8,410억 정도가 늘어났다. 일평균 거래량은 1조 8천억 원이 늘어난 18조 1,880억 원 수준이다. 해서 일평균 거래량도 소폭 증가된 상태이고 장외 채권 거래량도 증가된 상태에서 외국인 순매도량이
이만큼 집계가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들의 원화 채권 잔고액이 급격하게 6조 원 이상이 팍 한 번에 낮아지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징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순 매도액의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봤었을 땐 이 거래 규모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채권의 발행 시장 및 유통 시장의 거래 대금이 이제 증가가 되어져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외국인 투자들의 순매도액이 폭등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늘어나져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포커스입니다. 주식시장의 상황하고는 형태가 지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훨씬 더 주목을 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서는 딱히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주식시장 내에 순매수가 찍혔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연신 보도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바닥론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저는 또 다시 한번 크게 대중들을 속이는 그런 어떤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시황관에 의해서 보면 그래요. 자, 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포탈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두들겨 봤는데요. 2022년도 12월 말일 서부터 1월 31일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외국인 투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찍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 수치가 정확하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3조 6천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36164라고 확인이 되고 있죠. 이 숫자가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여기 3조 6170억 원 36170 이 숫자가 포탈에서 검색을 하니까 36164 거의 유사한 값이 나오죠. 36164 36170이나 36164나 도찐개찐이죠. 이게 찍힌 거예요. 여기 외국인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뭐 어떤 채권을 그렇게 팔아댔나 해서 봤더니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2조 3천억 규모로 국채의 매도폭이 높고, 통한증권이 9천억 규모로 그 다음으로 높고, 은행채 같은 경우는 3,500억 규모로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찍히게 되니까는 이게 3조 6천억 규모의 순매도 값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국채, 통한증권, 은행채 다 회사채가 아니라 국채성 성격을 짙게 갖고 있는 채권에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높았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저는 기사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를 그냥 기사에서 읽어주는 대로 한번 읽고 넘어가질 않아요. 좀 깊이 있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데이터겠다 싶으면은 직접 이 통계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조회를 해보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숫자 노름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뭐 팩트 체크네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사실 통계 자료만큼 숫자 데이터만큼 사람을 속이기 쉬운 데이터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나와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 기준을 어디로 세팅해서 잡는지에 따라서 숫자 값은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데이터가 추세상 맞는 데이터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정말 확인을 똑띠 해야 되는 데이터라면은. 근데 보통 뭐 그런 것까지 뭐 쳐다보면서 분석을 뭐 하시지 않으니까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만 보고 넘어가기 쉬운데, 요거는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외국인 순매도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채성 성격이 진한 곳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현황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거 왜 나가는 거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부,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데, 일단 심플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팔았다라는 거. 국채를 팔았다. 뭐 국채이기 전에 뭔가를 팔았다. 금융상품을 팔았다라는 뜻은 가치가 올라갈 거에 대한 베팅입니까? 가치가 떨어질 거에 대한 베팅입니까? 상식적으로 그쵸. 가격이 떨어질 거에 대한 베팅이죠. 올라갈 것 같으면 사는 거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파는 거고, 상승을 바라보면 롱, 하락을 바라보면 숏. 그죠?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들의 이 순매도가 의미 있는 지표라면은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냐? 한국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즉,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은 다시금 이야기하면은 채권에 대한 금리가 상승할 거에 대한 베팅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디테일하게 쪼개서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입니다. 본드 셀링 스트래티지, 채권에 대한 매도 전략. 그게 어떤 개념을 갖느냐? 바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국채 가격이 올라가졌잖아요. 즉, 국채 금리가 최근에 떨어졌다라는 거 확인을 했죠. 기사에서 뭐라고 그랬죠? 뭐 때문에 떨어졌다? 채권 금리가 떨어진 배경, 바로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기대. 물가가 이제 더 이상 그만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중단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그놈의 선반영이 돼서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아까 기사에서 했었던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국채 가격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다?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국채 가격 입장에서는 국채 가격이 상승하게 된 거죠. 그쵸? 이를 정리하면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이 중단될 거라는 기대, 이 호프, 이 기대에 의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서 외국인이 무슨 전략을 썼다? 셀, 그쵸? 숏 베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여기서 정점을 치고 국채 가격이 하락할 거다. 혹은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다. 라는 것에 대한 베팅을 했으니까 셀 전략을 썼겠죠. 파는 전략을 썼겠죠. 그러면 이 외국인 투자들은 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에 대한 베팅을 왜 이 시점에서 했을까? 라는 겁니다. 왜 했을까요? 뭐 왜 했긴 왜 했겠어요. 앞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갈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갔겠죠. 즉,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고 국채 가격을 올려줬었던 그 동력,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 추가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가 빠그러지게 되는 미래가 올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해서 나가신 게 아니냐라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즉, 그림으로 이야기하면은 짝대기 두 개를 그어서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와 추가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가 현재 만연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무너지게 될 수 있는 미래를 가정해서 셀 전략을 구사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게 되면은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런 양상을 보일 거라는 전략을 쓴 거라고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 가격이 미래에 떨어질 것이고 국채 금리가 미래에 올라갈 것이라는 가정하에 셀링 전략을 썼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는 미래가 만약에 찾아온다라면은 이건 또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국채 가격에 집중하지 말고 국채 금리 쪽에 이제 한번 시선을 두고 볼게요.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는 미래.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채권 강의해 드리면서 채권 일부 강의해 드리면서 기본 원리 설명해 드렸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은 is not good 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금리 상승은 이꼴 뭐다? 크레딧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라고. 신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곧 국채의 금리 상승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입만 열면 뻥을 치는 친구에게는, 신용 불량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 금리가, 한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될 거에 대한 베팅을 했다라는 것은 한국의 크레딧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될 미래를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쵸? 이것을 어찌 좋은 상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베팅은, 즉 채권 가격이 하락할 거에 대한 베팅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용 악화 위험이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주식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채권 거래 안 하는데 그래서 채권 시장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난 상관없어 하면서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힌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뭐 경기 침체를 유발하네, 뭐 신호이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외국인 순매수가 뭐 6조 이상 뭐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 기사에 시선이 다 쏠려서 그 외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그냥 모르쇠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더 이 신용 위험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미래가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국의 신용 위험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주 가열차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애써 외면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무슨 얘기냐? 자, 볼게요. 왜 이거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식119 영상서부터 말씀드렸던 거 21년도 12월서부터 말씀해드렸던 바로 이거 더 이상 물가와 통화정책을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물가가 높네 낮네 뭐 긴축을 한 해 만에 이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이미 21년도 상반기 중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게 실물 경기 충격까지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실물 경기 충격까지 전이가 되고 있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 이거는 상당히 엄중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정말 전례 없는 규모의 충격을 향해서 가는 걸 수가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랄 수 있는 이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징후이기 때문에 이거 모니터링 하라고 하면서 제가 경상수지 보세요. 외화 보유고 감소 현황 보세요. 라고 한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앉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위험성을 인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뭐 저 혼자 외길 인생을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나 혼자만 중요하다고 하고 있지 저를 제외한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있죠. 증시가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그러는 사이에 지금 보시면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척돌할 수 있는 이 무역 수지가 지금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뭐 다 선반영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또 이제 아무런 위험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과연 그 논리가 얼마나 통할 수 있을지. 이 맨 위에 보시면은 요거 GDP 산출하는 식 소비 플러스 투자, 기업 투자 플러스 정부 투자, 그 다음에 이제 X-M.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척도는 바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X-M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서 해외로 수출된 가공품을 팔아서 그 중간 마진을 내는 거. 이게 잘 쌓여야지 외화 보유고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랄 수 있는 근간이 딱 살아있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빠그러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단 말이죠. 실물 경기 충격에 의한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 외국계 신용평가사 눈으로 보았을 때 위험하다라는 수준으로 보이게 되게 되면은 한 방에 그레이드가 다운이 되게 됩니다. 신용평가사는 계속 괜찮다고 해요. 원래 괜찮아 하면서 계속 괜찮다를 끝까지 한 다음에 완전히 빠그러져 있는 펀더멘탈 수준을 목격을 해야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니네 이거 상태 안 좋구나 하면서 한 방에 그레이드를 끄어버린다고. 그러면 거기서 충격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메커니즘이 과거서부터 계속 들어와져 왔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 혹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계관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건 뭐 거의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주의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미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는 여기에 대한 위험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게다가 두 번째로 또 볼 거는 엄청 충격적인 수치가 이 경상수지 항목에서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이 무역 수지가 40일 만에 지금 176억 달러 수준을 찍었어요. 무역 적자 규모가 176억
6억 마이너스를 40일 만에 찍었습니다. 지난해 발생시켰던 무역 적자 규모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의 집계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40일 만에. 360일을 1년이라고 쳤었을 때 40일이면은 아직 이제 9분의 1밖에 안 온 거잖아요. 그쵸? 9분의 1밖에 안 왔는데 이미 작년도 무역 적자 규모의 무려 40% 수준이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1월, 2월 2달 동안.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서 이거 한국 왜 이러는 거지? 이거 신흥국 시장 왜 이러는 거지? 아, 참, 외국인 투자들이 채권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만 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경제 국가들,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꾸준하게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위험 징후가 목격이 되고 있잖아. 엄청 엄중하게. 그러니 야, 이거 뭔가 잘못돼도 잘못되고 있구나 하면서 이번에 금통위로 이렇게 금리 이렇게 선반영 낮춰놓은 거 거기에 맞춰서 싹 셀링을 하고 나가고 있는 게 제가 보는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되게 엄중한 상황으로 체크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작년에 무역 적자 규모가 474억 불이 찍혔는데 지금 23년도 1월서부터 2월 10일까지 집계치를 보게 되면은 벌써 176억 불의 무역 적자가 완성이 됐어요. 이게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이 속도가 9번 반복을 하면은 이제 1년이 되겠죠. 그렇죠? 40일 곱하기 9하면 360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9를 한번 곱해봤어요. 마이너스 176억 불의 상황이 9번 반복이 계속되면 연말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1584억 불이 찍히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는 수준의 수치이죠. 여기 작년에 12.5배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고 지금 다시 보니까 474억에 1584니까 대략 봤었을 때 4배가 조금 안 되겠네요. 그쵸? 작년 무역 적자 규모의 최소한 3.5배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아. 한 3.5배 수준의 무역 적자가 찍힐 전망이다 라는 겁니다. 현재 수준이. 그래도 뭐 다 선반영된 거라고 하고 있죠. 정말 이 선반영이라는 논리는 대체 어디까지 가능성이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건지 참 놀라운 논리입니다. 다 선반영이라는 세 글자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21년도 1월달 제가 방송 인트로에 보여드렸던 거 21년도 1월달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셀링을 하면서 나갔다라는 사실, 거래대금을 동반해서요. 그쵸? 그리고 23년도 1월에는 채권 시장에서 거래대금을 동반한 강력 순매도가 나왔다라는 사실. 그래서 리브 코리아라고 해놨는데 여기 코리아뿐만이 아니에요. 이머징 마켓,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 이머징 마켓을 외치는 투자 자금이 지금 명확하게 목격이 되고 있는 중인데 세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자금이 주시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줍줍을 하러 오시고 있는 중이다. 그냥 줍줍을 하실 거면 좀 화끈하게 좀 사시지 왜 이렇게 천천히 사? 뭐 백화점에서 샤넬백을 세일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600만 원 했었던 핸드백을 50만 원, 60만 원에 파는 그 빅세일이다 지금이. 그러면은 서로 머리끄랭이를 붙잡고 그냥 막 내가 먼저 사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정말 미친 듯이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뭐 하는 거야. 거래대금 규모가 다 죽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지금 러브콜을 보이고 있다. 근데 채권 시장은 싹 다 썰물처럼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상황을 지금 다 선반영, 그쵸?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다 선반영이라고 하면서 이 논리로서 지금 증시에 바닥이 잡히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지금 굉장히 만연해져 있는데 과연 이 논리를 이 상황에서도 맞춰서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땐 절대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 다음 주에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스탁마켓 나우에서는 바닥론자의 이 선반영 논리를 한번 부셔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주식시장은 6개월 전에 이미 경기보다 선행해서 바닥이 먼저 잡히는 거다. 6개월이 지난 후에 경기가 저점을 찍고 올라갈 거니까 그 6개월 전인 지금 먼저 우리가 바닥을 찍고 가는 거다. 라는 식의 해석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건 제가 봤었을 때 지나치게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끌고 와서 논리를 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구독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을 것이고, 그러면 다음 주 영상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눌러 놓으시고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놓으신 다음에 다음 주에 스탁마켓 나우도 꼭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의 바닥론자의 선반영 논리를 부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테니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